네,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양시장 모두 1% 안팎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붉게 물든 주역은 아마 각국에서 쏟아져 나왔던 경제 지표들의 호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의 흐름도 괜찮았는데요. 오늘의 이런 상승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 이거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MTN 김종희 애널리스트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에서 나온 그리고 중국에서 나온 경제 지표 성적부터 확인해 주세요. 중국 쪽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어제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PMI 지수가 50일 다시 상회하면서 좀 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도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PMI의 흐름과 함께 중국의 GDP 성장률이 일간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PMI의 회복세만 이어진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의 GDP 하락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적으로도 봤을 때 이 지표 흐름에 계속 하향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극적인 반전이 아니라면 2010년에서 11년 넘어가는 이때와 같은 그런 분위기 이렇게 PMI가 회복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GDP 성장률은 옆으로 눕거나 아니면 소폭 호전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이 지표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규 수주에 비해서 수출 신규 수주가 덜 올랐습니다. 네네. 무슨 얘기가 지금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거냐면 내수가 더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동안 네. 수출을 통한 제조업들의 활발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했지만 이번 PMI의 회복은 결국 내수 쪽에서 좌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내수를 이끈 것이 바로 공개시장 조작, 여갈피 매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보시면 여갈피 매매 금액이 아주 대규모로 확대가 되면서 결국은 시장이 금리를 조절하기보다는 금리 조절한 것 이상의 직접적인 자금 유입 효과를 시장에 발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중국의 내수,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이제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이제 특징을 살펴볼 것이 있겠는데 이 중국의 지금 PMI가 일종의 계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계절성의 한계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매년 4분기가 되면 다시 감소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 소비를 앞두고 미리 재고를 많이 쌓아두고 그리고 네. 생산을 늘렸다가 4분기에는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PMI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로 각 업종의 이제 재고 추이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 급격한 재고 조정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는 재고가 추가적으로 줄어들기보단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IT 부품이나 제조 쪽에서 굉장히 빠른 재고 소진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화학 업종이라든지 석유 정제 업종 쪽에서도 굉장히 빠른 재고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흐름들을 종합해 본다면 그동안 이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던 중국 관련주들에게도 일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오늘 시장에도 작용을 했고 네네. 앞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과 함께 미국 쪽 분위기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경제 지표도 성적이 참 좋은데 하나하나 볼까요? 미국 제조 PMI를 보시면 어차피 둘 다 서베이 지표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게 실제로 좋아졌다라기보다는 그들의 이제 생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는 지표인데 실제로 이제 미국 제조 PMI는 예상보다 좋았지만 좋아진 것은 신규 주문과 생산 두 가지뿐입니다. 재고는 줄어들면서 이제 재고 순환의 가능성을 미국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뭐 고용은 악화되고 있는 모습들,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실제로 미국 경제가 완전히 활성화되었다 이런 느낌보다는 미국도 좀 내수 중심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네네. 그다음 살펴보시게 되면 이 선행지표, PMI의 ISM 지수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신규 주문과 재고 스프레드는 2개월째 개선되고 있어서 향후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시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지표가 움직이게 되면 항상 PMI가 좀 이렇게 반전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흐름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흐름이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정치적인 이슈, 재정 절벽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결론 지어보면 서베이 지표가 모두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내 관련주들에게 일단 긍정적인 그런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상단을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늘어야 우리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좋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네. 중간재를 완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형태가 아직까지 중국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수출이 늘어야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제 중간재 수출이 늘어나는 건데 네네. 이 중국의 수출 규모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늘지 않고 있고 미국도 내수 위주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고려해 보면 향후 이들 지표가 아주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 시장의 반등폭은 또 제한적일 가능성도 예.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요. 이것이 정말 그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이 다가올 때, 그럴 때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국내 증시로도 쭉 유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큰 규모의 팔자는 나오질 않았지만 소폭의 매도 움직임 나타났고요. 반면에 선물 시장에서는 2천억 원이 넘는 사자를 보였던 외국인 흐름인데 이 현물 시장에서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흐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수급 좀 분석해 주세요. 네,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릴 때 외국인 현물 쪽을 따라가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네. 그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 선물 움직임은 조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투기적인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어제는 미결제 약정을 굉장히 동반하면서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이 동반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선물의 신규 매도 포지션이 많았다라는 거고 신규 매도 포지션이 많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하락을 염두에 둔 혹은 해지를 염두에 둔 물량들이 시장 내로 많이 유입됐다. 물론 오늘 종가에 굉장히 많이 청산되면서 네. 어제 유입되었던 미결제 약정들이 많이 청산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들의 최근 강도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지수 하락과 함께 전반적으로 하락시마다 매도 포지션을 계속 늘려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변동성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살펴보셔야 될 것은 이제 미결제 약정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미결제 약정의 증가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지수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낮아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신규 매도 포지션을 확대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흐름이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외국인 선물의 움직임은 단기적으로는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다음 주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이 선물 움직임, 현물보다는 선물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고 또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트라우마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수급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현물 쪽에서 보면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비차익적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격을 우리가 좀 두 가지 정도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계절성 부분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 취하고 있는 기관과 취하고 있는 일종의 롱숏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헤지 펀드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생각하는 결산월인 12월 달과 다르게 11월 달에 북클로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감을 하고 수익률을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헤지 펀드 입장에서는 들고 있는 종목군들의 수익률이 나쁘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죠.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11월 달 미국 시장도 수익률이 비교적 좋은 적이 많았는데 그런 외국인들의 이제 계절적인 흐름과 함께 최근에 이제 외국인도 롱숏 그다음에 기관들도 롱숏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 롱숏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시장에 매매를 할 때 업종을 아니면 종목을 차별화해서 한쪽은 사고 파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파는 쪽은 덜 손해를 보고 이 사는 쪽을 크게 이익을 보자는 전략이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하이닉스를 사고 LG 디스플레이를 팔았는데 하이닉스에서는 한 5% 수익을 내고 LG 디스플레이에서는 4% 손실만 내면 결론적으로는 1% 이익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전략을 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은 일방적으로 팔고 외국인은 일방적으로 사는 모습들. 근데 그 힘의 강도는 아무래도 기관 쪽으로 좀 더 가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은 전 업종을 다 사기보단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수익률 극대화 쪽에 좀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관심 있는 종목군들은 지수와 상관없이 수익률이 좋을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 그렇다면 그들 종목을 중심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해주셨는데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어쨌거나 많이 올라났고요. 대부분의 종목들도 좀 상승부를 환하게 켜주는 특히 경기 민감주들 중심으로요. 그런데 자동차주 어제 정말 큰 폭으로 밀려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폭은 그리 크지 않거나 오히려 약세권으로 밀려나는 종목들이 포착됐습니다. 그 이유를 좀 추적해 보고요. 앞으로 이 자동차주의 흐름을 좀 가늠하기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들 짚어봐야 될지 확인해 주세요. 어제 이미 예고를 드렸다시피 실제로 이제 루머가 돌면서 주가가 빠졌고 기관들의 매도가 굉장히 이어지는 모습이어서 이거 일종의 프론트러닝 아니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미국차 판매 대수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네. 예상에 못 미치긴 했지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판매량도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 다만 이제 전월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시장의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전체적인 판매 대수는 시장의 기대치를 약간 밑도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추세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이 현대차가 굉장히 특이한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 지난달과 비교해 봤을 때 판매량은 전반적으로 감소를 했죠. 그런데 또 역으로 반대쪽에서 보면 재고는 기아차와 현대차가 가장 작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판매량만 늘어난다면 재고량이 작기 때문에 공장에 돌아가는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빨리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기관 투자자들이 이 안 좋아지는 부분, 네. 지금 현재 예상보다 덜 팔았다 이 부분만 보고 주식을 팔았다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단견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계절성입니다. 여기서도 계절성이 드러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독특한 계절성이에요. 그 현대기아차의 최근 4개년 추이를 보면 지난 3년간은 모두 하반기로 가면서 10월 달 이후에 판매량의 이제 MS 시장 점유율이 급감하는 모습을 양쪽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내에서 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미국 시장의 MS가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또 재미있는 것은 미국 차 같은 경우에는 뭐 GM과 포드를 중심으로 오히려 4분기가 되면 될수록 확대되는 네.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일본 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혼다라든지 도요타와 같은 이들 업체들의 4분기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신차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현대차는 상반기에 집중. 네. 근데 이제 다른 미국 차라든지 이런 차들은 뭐 개량 모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반기에 이제 신차 라인업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프로모션을 들 수가 있겠는데 일본이라든지 이제 미국 차들이 워낙 그동안 안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살리고 가동시키기 위한 공격적인 프로모션이 상대적으로 이제 현대차보다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점도 네.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번에도 이제 이러한 계절성에 의해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이 4분기 탄력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관들이 팔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외국인들의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는 싸다고 생각하고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 투자자냐 아니면 장기 투자자냐에 따라서 시각이 갈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단기 투자자들은 기관의 매물이 멈추지 않는 이상 쉽사리 반등할 수 없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단기 투자자는 기관들이 돌아올 때 혹은 주가가 의미 있는 기술적인 반등을 보일 때 그럴 때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의 하락을 즐겨야 되겠죠. 자동차 종목을 내가 언제쯤 이렇게 싸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인드로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 자체가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하고 가격 있고요. 자체는 싸지긴 한 겁니까? 저는 굉장히 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수급이 네. 제가 IT 쪽을 안 좋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것도 지금 팔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기관 수급이 빠져나오기 이전까지는 어쨌든 좀 지켜보자라는 시각 아닙니까? 네네. 반대로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관 수급의 매도가 끊이지 않으면 당장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두 종목 중에 뭐가 더 쌀까를 지금 당장 답을 내놓으라고 하면 저는 자신 있게 자동차가 더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이제 문제는 과연 자동차가 이제 양적 성장은 멈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질적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좀 더 비싼 자동차를 팔고 자동차를 제가격에 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면에서 현대기아차가 과연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에 대한 확인은 지금 해야 될 게 아니라 적어도 2013년 상반기 정도에나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이 주식을 파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너무 이른 전략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어서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장기적인 시각에서 네.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주식시장 이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를 위한 전략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도 이제 머지 않았죠. 현지 시간으로 11월 6일입니다. 4년 만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다음 주에 열리게 되는데요. 이 미국 대선이라는 것이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에 대한 국내 증시로의 영향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 포인트들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에 대한 우리 국내 증시의 영향, 전망, 구체적으로 김종혜 애널리스트가 잠시 뒤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윤입니다. 오늘 밤 미국 노동부가 드디어 10월 고용 동향을 발표합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발표되는 마지막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더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실업률이 오바마 행정부의 재선 가능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업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업률은 43개월 연속 8%를 웃돌고 있는데요. 지난 1948년 이후 최장기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재 실업률은 7.8%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6%를 웃도는 상황에서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밖에는 없었습니다. 자, 오바마 행정부는 고용시장이 지난 24개월 연속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롬니 쪽에서는 그 속도가 매우 더디다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본격적인 회복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실업률은 7.9%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9월에 취업자 수가 11만 4천 명이 증가했었는데 10월에는 12만 5천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국내에서 카지노주 가운데 GKL이 실적을 공개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매출액은 1,330억 원, 영업이익이 370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일회성 요인으로 인해서 모두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4분기 실적은 기대가 된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일부터는 미국의 서머타임이 해제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오후 11시 30분부터 6시까지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이면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에서 뽑는 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원과 하원, 양원의 이 국회의원도 뽑게 되는데요. 지금 숫자를 살펴보자면 이번에 대통령은 선거인단을 뽑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 선거인단을 뽑아서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에 투자하는 간접 선거 방식입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이 모두 538명이기 때문에 최소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과반수 이상을 확보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상원의원은 전체가 100석인데 그중에 3분의 1만 교체를 하게 됩니다. 하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전부 다 새로 뽑죠. 430석이 넘는 의원들을 모두 새롭게 뽑는 것이 이번 선거의 골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의 유력 언론들이 예측하고 있는 선거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지금 오바마, 롬니가 확보한 선거인단 각각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자,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한 240표 정도를 확보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롬니는 206표 정도를 확보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중간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8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80명의 향방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에 따라서 동수가 나올 수도 있고 사상 최초로 그리고 한쪽으로 오바마 쪽으로 쏠리는 그런 양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예상은 이 대통령 선거는 오바마가 그래도 간접적으로 조금이나마 우세하다라는 쪽이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살펴보실 것은 미국 대선과 의회 선거 결과 예상인데요. 다른 쪽도 비슷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이 압도적인 우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간 성향의 이 투표자들이 워낙 많아서 이들이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는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시각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상원과 하원 같은 경우에는 상원은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이제 강력한 이 지지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원은 여전히 공화당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구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 시나리오가 가장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즉, 큰 변화 없이 지금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기대하는 이런 구도인데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이 오바마를 우세를 점쳤는데 롬니가 된다든지 아니면 상원과 하원의 전체적인 이 대결 구도가 바뀌는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 그것을 한번 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표를 살펴보게 되면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오바마가 됐을 때 그리고 민주당,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다수당을 차지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나머지 경우에는 시장의 변동폭이 확대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의 연속성이라든지 재정 절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리가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예상된 대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 미국의 이 독특한 양원의 합의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양원의 합의 구조를 보시면 하원이 좀 더 복잡해 보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하원이 결정한 법안은 상원에서 또 통과가 돼야 되고요. 상원에서 내놓은 법안은 하원에서 또 통과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합의하는 과정이 최소한 3주 내지 4주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예상했던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불확실성 해소로 바로 미국 증시가 오른다. 재정 절벽이 해결되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결국은 어쨌든 누가 대통령의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를 하던 양원의 결과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더라도 바로 시장이 폭등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살펴볼 것은 미국의 재정 절벽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자, 미국의 이제 재정 절벽과 관련된 각 당의 입장과 함께 변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는 무엇이냐면 긴축 정책 그리고 지금 경기 확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두 가지의 과제를 과연 잘 이뤄낼 수 있을까를 시장이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자들은 한 발 빼는 듯한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긴축과 관련된 양당의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증세에 대해서는 죽어도 반대 뭐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회 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쪽으로 더 돈을 넓혀 나가자라는 쪽인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상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충된 상황들을 어떻게 메꿔 나갈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자,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2013년에 세금 인상을 통해서 지금 미국의 GDP에 받을 수 있는 영향이 3%대 그리고 지출 축소를 통해서 이제 미국의 전체적인 GDP가 줄어들 수 있는 그 폭이 1%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2013년 1분기는 경기가 급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세금 인상을 하더라도 적절하게, 지출 축소를 하더라도 적절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고 공화당은 지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합의 노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만약에 이제 이 재정 절벽이 언제 나타날지에 따라서 미국의 성장률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먼저 나오느냐 늦게 나오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어쨌든 미국은 재정 절벽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미국이 앞으로도 저성장을 적어도 몇 년은 이어나간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몇 가지 이슈를 더 살펴보게 되면 양당의 이제 타협의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 긍정적인 이슈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화당은 티파티는 아직도 이 세금은 절대 이제 올릴 수 없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 쪽에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 나오고 있고요. 자, 민주당 내에서도 사회보장비와 함께 메디케어 지출은 조금 지연시켜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바마의 정책과 맞부딪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도 현재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슈들을 앞으로 좀 챙겨볼 필요가 있겠고, 자,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비파티션 폴리시 센터라고 하는 미국의 초당적인 이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4단계에 걸쳐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2단계 이하의 것들은 제가 보기엔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말 그대로 이제 몽상가들의 의견인 것이고, 여기서 제시된 가장 결정적인 의견은 지금 재정절벽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6개월 연장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일부 마켓워치나 외신들의 의견을 살펴봤을 때 6개월 연장하는 그런 방안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당장 충격도 없고 시장에서 합의될 시간도 더 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진행될 경우 이 연장에 따른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융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재정부채와 부채 한도가 나오는데요. 아직 이 부채 한도는 한 3, 4개월치 정도는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6개월 연장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의 세션이 이 레임덕 세션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게 되면 실제로 대통령은 나온 거나 마찬가지지만 선거는 한 달 미뤄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일종의 레임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레임덕 세션에서 의회들이 과연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의 변동성은 아직까지는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나리오로 한 3가지 정도 생각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의 재정절벽 합의가 연기될 경우, 이 경우에는 조금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아직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단기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낙폭과대주나 경기민감주들 같은 종목군들의 반등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동안 2009년 이후로 미국의 부자들이 주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주식보다는 채권을 선택하는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었는데, 이러한 양상들이 만약에 재정절벽 합의 이후에는 조금 바뀔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채권 수익률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는 측면에서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대감이 일부 펀드로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이러한 흐름이 변하기만 한다면 적어도 제한적인 랠리,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타겟으로 정했던 S&P 500 기준으로 1450 이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랠리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시나리오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만약에 세금 인하만 연장되고 재정 지출은 지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경우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은 조금 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최악의 경우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부채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부채만 더 늘리는 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계 3대 주요 신용평가 기관들이 모두 미국의 또 신용등급을 하향시키면서 미국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 시나리오는 단기에 아주 빠른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만, 미국 대통령 결정 이후에 그리고 이 의회에 다수당 결정된 이후에 굉장히 빠른 합의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향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빠른 재가를 내릴 경우에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이제 시장이 흘러나갈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내수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살펴보면 각각의 시나리오 모두 단기 랠리 가능성은 모두 다 열려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단기 랠리 이후에 시장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한적인 반등에 멈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장 구도의 변화, 그동안 이제 강세로 움직였던 바이오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더 가기보다는 주택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보단 낙폭과대주 쪽으로 시장의 이제 지형이 조금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이슈와 마찬가지로 중장기로 이제 시장을 볼 수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나라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사이클, 그리고 미국의 경기 사이클, 특히 재고순환 사이클을 보시면 이 사이클이 전체적으로 최근에 짧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10년 주기로 봤는데 최근 2, 3년을 주기로 굉장히 경기의 저점과 고점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성장 국면이라면 이러한 재고순환 주기는 점점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경기주라고 봤던 종목군들은 이제 꾸준하게 몇 년 동안 가져나가는 그런 전략은 유효하지 않다. 그렇다면 조정 시에 사고 다시 반등 시에 파는 그런 이 트레이딩 전략 자체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종목군들 중에서도 이 회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바꿔나가고 있는 대표 기업들,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화학 같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들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 살펴볼 것은 글로벌 유동성인데요. 최근 이제 GDP 흐름을 글로벌 시장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어디와 가장 연관이 있는가? 아직까지는 유동성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연관이 있는 것이 뭐 경기의 흐름인 줄 알았습니다만 경기의 흐름을 좌지하고 있는 게 지금 정책 중에선 통화 정책이기 때문에 이 많이 풀린 유동성이 결국은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경기도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전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큰 폭의 조정을 받았을 때, 정책 기대감이 생겼을 때 이 두 가지가 매수의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이제 타이밍 전략, 일종의 참여하는 타이밍 전략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시장의 큰 폭 조정이 나왔을 때나 아니면 추가적인 이 통화 정책 기대감이 나타났을 때가 가장 강해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가격을 무시하고 PR이라든지 PBR 같은 것들을 무시하고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미국과 중국의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최근에 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 내수입니다. 이 수출을 통해서 아니 외부 변수들이 아직도 불안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을 살리는 그런 전략을 취하기보다는 주로 내수를 살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시장의 단기 전략과 중기 전략을 나눠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내수와 관련이 있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카지노와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관심이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4분기 트렌드는 IT 쪽의 소비이기 때문에 IT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단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만한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세트의 반등이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만 국내 시장에서는 굉장히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이제 세계 시장에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모두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의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정책들을 써왔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정책만 써왔는데 유동성 정책이 만약에 내년 1분기까지도 통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중국도 미국도 신정부 출발 이후에 재정 정책으로는 이제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경기에 이제 속도를 붙일 수 있는 게 통화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통화는 시장에서 움직이면서 나름대로 급락하고 있는 자산들의 가격을 방어해주는 일종의 방어 기제로 쓰고요. 경기를 위쪽으로 이끌 수 있는 재료는 결국은 재정 정책 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측면.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중기적으로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산인프라라든지 현대유와 같은 공작기계 관련주들, 그리고 CJ 대한통운, LS탄전, 두산중공업 같은 효율화와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심을 가지시는 게 충분히 유리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경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제 하드웨어 경쟁에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 대부분 기사에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 이 기기의 기능, 스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거의 비슷해졌기 때문에 별로 쓸모없다라는 거죠. 대부분 기기가 열어보면 비슷한 스펙을 보여주고 있고 같은 부품을 사용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다. 하드웨어의 경쟁력이 이제 달했다면 필요한 것은 콘텐츠와 서비스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심이 계속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종목상으로 봤을 때는 CJENM 같은 이 콘텐츠 관련 종목, 뭐 게임이라든지 뭐 VOD라든지 동영상 관련된 그런 콘텐츠, 또 음원과 관련된 콘텐츠까지 다양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을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다음에 플랫폼 관련 종목군들도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스카이라이프라든지 KT라든지 SK텔레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플랫폼들이 향후 지금까지는 뭐 통신요금의 변화라든지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시장에서 비용 증가에 따른 그런 부담을 많이 받았지만 이 플랫폼 자체가 향후 이 산업을 융합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종목군들도 장기적으로 접근하신다면 저성장 구간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 지어보자면 대선과 관련된 기대감은 단기간엔 조금 낮춰볼 필요가 있겠고 길게 본다면 정책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 상황에 따라서 종목군들의 흐름이 바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로 단기적으로는 대응해보되 중장기적으로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장의 핵심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